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13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25명 늘었습니다. 확진 환자 중에 70%에 해당하는 7,447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그제는 719명, 어제는 499명, 오늘은 502명입니다. 총 확진자는 8,000명이 넘었습니다. 일본 도쿄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92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상황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자들의 수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다. 방심하면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150님, 진우님, 농민들도 죽겠어요. 농민들 살리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저는 청취율 100%입니다. 그렇죠. 농민이 우리 천하의 근본인데요. 아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이게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걱정인데 농림부에서 조금 세심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97님, 주디 등산하며 듣고 있습니다. 봄이 왔어요. 우리 정치도 봄이 오길. 주디랑 떡볶이 먹고 싶어요. 네, 떡볶이 드셔야죠. 등산하고 내려와서 떡볶이 드세요. 1935님, 주진우 기자 청취율 동시간대 100% 갑니다. 이거 퀴즈 정답으로 이거 보내셨나요? 이렇게 훌륭하신 인격자가 계시네요. 김성우님, 맘 같아선 100%였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2.5%.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0372님, 당연히 과반 돌파 50.1%. 아이고, 네. 7892님, 문제가 이상한데요. 청취율 30% 기대해 봅니다. 주진우가 있어서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가요?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되는데, 아무튼 훌륭한, 인격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25명 늘어 누적 확진자 1,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53명으로 집계된 이후 닷새째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뒤 3일 이내에 전수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 사례 가운데 미국발 확진자가 37.6%로 집계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8.6%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60조 원 선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발행 규모는 약 5년 만에 최대입니다. 한미 통화수합 보자금 600억 달러 가운데 3차분 40억 달러가 시중에 풀립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올해 3월 전국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24.8%, 3만 1,000명 늘어난 것으로 2009년 3월 세계 금융위기 당시 3만 6천 명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5일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쑥 인터뷰 이어갑니다.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18살 꽃다운 나이의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지만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어른들이 알려주기 전에 직접 나서서 알아보겠다. 아우 기특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투표하자 18 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다슬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첫 투표하시죠? 네. 18살이세요?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진짜 좋아요, 완전. 완전 좋아요? 네. 그냥 주변에서만 어른들이 투표하던 걸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네. 제 한 표가 뭔가 정치에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혹시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 했어요. 기분이 막 좋았어요? 네, 할 때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떨렸는데, 네. 다 하고 나오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네,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학교는 안 갔지. 친구들이랑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투표한 친구나 투표 안 한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투표를 못하는 친구들도 몇몇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은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부럽다고 하기도 했고, 예. 같이 투표하러 간 친구들은 같이 이제 누구 뽑을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반 친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 나 투표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싫어, 뭐 정치 싫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투표를 하겠다는 애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제 주변에는 좀 더 많았어요. 하고 싶어서 못 하다니요? 하고 싶은데도 아직 나이가 안 돼가지고. 아하, 만 17. 네. 네,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투표권을 갖게 된 원주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도 따져보자, 뭐 투표하자 18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갑자기 만들어진 프로젝트긴 한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해볼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정보 같은 것도 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우리 원주 지역 후보들의 청소년 공약들은 무엇인지 이런 걸 직접 인터뷰를 해보려고, 네. 같이 원래 사회 참여 동아리나 뭐 영상 제작 동아리 이런 걸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게 됐어요. 시원님 이런 지적하셨어요. 아유 잘 자랐네요. 진짜 잘 자랐네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이번에 처음 가지게 된 선거권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완전 멋있다. 네. 너 덕분에 이런 정보도 알게 되고 고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와서 보는데 자기는 또 투표할 권리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자기도 네.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잘 모르겠고, 네. 부모님도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훌륭하시네요. 평소에 어른들이 정치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뭐 잘하신 점도 많고, 네. 뭐 다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가끔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다슬량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슬량이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청소년 정책이나 다슬량이나 다슬량 이 프로젝트 모임에서 볼 때 네. 기존 정치권에서 청소년을
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공약은 뭐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였어요? 일단 그냥 후보자들이나 정당이나 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공약이 그냥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래도 이번 선거가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선거다 보니까 네. 좀 청소년들을 의식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거의 다 없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위해서 어떤 공약도 만들어주세요. 어떤 정치해주세요. 이런 대안까지도 생각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원주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어떤 원주시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점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약 4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런 결과들을 모아본 결과 일단 원주시 내 버스 노선을 개선해달라나 그렇지. 아니면은 학교나 학교 주변으로 네. 가는 걸로.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네. 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전달을 했더니 기존 정치인들이 잘 알아듣던가요? 네, 다 만약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긴 했어요. 네.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특별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딱히 그러신 분들은 없었고. 아이고 이거 또 네. 이거 또 여기 공영방송이라고 또 거기까지 생각하시네. 네. 9412님이 애들이 뭘 알고 투표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도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청소년이 선동당한다, 이용당한다 이렇게 우려하는 어른도 있는데 이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사실 선동당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과연 자신은 선동당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 네. 만약에 선동당한다라는 게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네. 그런 사람들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라면 저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선동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들과 얘기하고 토론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청소년들도 그냥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일 뿐이지 청소년이라고 뭐 더 선동당하고 성인이라고 선동을 안 당하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쪽으로 선동은 당하기도 해야죠. 그렇죠? 네. 네. 7737님이 우리 아들이 경호년생 말띠 30살인데 이 얘기 이야기하는 것들은 며느리감이네. 이모생 말띠 네 꿈을 펼쳐라 이러는데 어르신 그러면 안 됩니다. 18살 꿈 많은 학생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똑똑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투표를 해보고 투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폭넓은 참정권 보장을 좀 해야 된다.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이 투표하고 청소년이 정치에 좀 더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던가요? 네, 저는 청소년한테 참정권이 더 넓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애초에 참정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권리이고 만약에 참정권이 없으면은 정치나 뭐 국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 참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들을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인권이 좀 더 보장되고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다슬량 지금 네. 저기 북원여자고등학교 다니는 거 아니라 어느 당 비례대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평소에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평소에 또 관심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그러면 뉴스나 뭐 그런 것도 챙겨보고 그래요? 자주는 못 챙겨보지만 그래도 뭐 밥 네. 먹을 때나 이럴 때는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부모님은 훌륭한데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들은 근데 가끔씩 이제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냐,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박찬영님, 어른이 애들보다 못하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잔리님, 주디보다 더 진행 잘하네. 그런 건 확실합니다. 0464님, 원주 학생 너무너무 훌륭하네요. 내 나이 60인데 마음이 정말 기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정치자가 있는데 제 마음도 참 기쁩니다. 김지윤님 정말 말 잘해서 감동이네요. 저도 감동합니다. 이미숙님도 다슬량 미래 국회로 보내야겠네. 말을 너무 잘하네. 이런 얘기했는데
이 투표하자 18 여기서 어떤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원주 시내 국회의원 후보들을 찾아가서 네. 인터뷰를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있고 어떤 정당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들을 만들었고요. 네, 영상도 앞으로는-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영상 만드는 프로젝트여가지고 오, 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같은 데 뿌려가지고 네. 청소년들이나 선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고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 아저씨한테 연락하면요. 같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21대 총선 후보자들, 21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세요. 일단 바라는 점은 좀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수자들한테 좀 많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청소년이 나라의 희망이다, 미래다 얘기는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진짜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공약은 별로 없었죠. 네. 그렇죠. 우리 다슬양의 미래가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0634님, 국회의원들보다 낫네요. 국회로 보냅시다.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박정림, 세상의 모든 일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요. 정말 잘 컸고 똑똑하네요. 정말 정치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고요. 또 어딘가에서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다슬양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Superstar, where you from? How's it going? I know you got a clue what you're doing. 속닥속닥.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이승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조팀에 계시지 않나요? 팀장입니다. 법조팀장이시대요? 네, 바쁘신 분이네요. 방금까지도 기사 보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요새 법조팀에서는 어떤 기사? 오늘 조주빈 구속 기소해서요. 네. 그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고 총선 앞두고는 사실 검찰은 살짝 조용합니다. 그렇죠. 총선 때는 좀 쉬어야죠. 네. 그런데 KBS에서 네. 법조팀 그리고 특별히 검찰 기자실을 폐쇄하겠다, 안 네,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공판 중심주의, 이제 검찰 중심의 기사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필요성이 제기가 많이 돼서 지금은 이제 법원 중심의 공판 중심주의, 공판에서 나오는 거를 대등하게 다루는 중심으로 많이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기자들이 법원 가서 취재하고 이렇게 네. 좀 크로스하면서 그 부분을 영역을 많이 넓히려고 그 벽을 허물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저는 검언 유착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첫걸음은 검찰 기자실에 기자들이 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KBS의 도전이 굉장히 뜻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조금 다른 언론사들의 동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KBS의 전진 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책을 내셨어요. 네. 네, 도쿄 특파원 하시면서 원래 특파원 가면 네. 선배들 보면 거기 가서 골프 연습하시더라고요. 골프 선수 되려고. 그런데 네. 저는 골프 못 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저는 골프 대신 검도 택했다 그래서 전 가서 검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검도요? 네. 일본 가서. 그리고는 책까지 내셨네요. 네. 어떤 책입니까?
제목 타이틀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 뭐 이런 책으로 최근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나쁜 나라가 아니다, 아픈 나라였다. 일본이요? 일본이 아, 네. 아픈 나라다 그런 거죠. 어떤 의미죠? 일본에서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에 제가 처음에 특파원으로 도착을 했을 때 은행에 계좌를 만들려고 갔는데 서류를 줍니다. 그래서 출생연도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저희 이제 73년생이거든요. 1973년도 써고 제출했더니 은행원이 당황을 해요.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요. 네. 혹시 소화 몇 년 이런 걸로 써주실 수는 없나요? 이러면서 네. 제가 73년생인데 그럼 몇 년이죠? 이게 이제 연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만. 그렇죠. 네. 만으로. 근데 본인도 몰라요. 이게 네. 73년 몇 년. 그래서 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973년이 몇 년이고 표시된 표를 가져와서 이대로 적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21세기 일본 뭔가 최첨단의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살아보면 그 안에 굉장히 모순된 것. 왜 이걸 안 바꾸고 있지? 이거는 진즉 바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진즉 바꾼 것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존재를 해가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런 걸 일본이라는 사회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게보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들이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책을 내셨는데 네. 저는 그 자각 본인들이 모른다 여기서 네.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과 일본의 대응 방식이 판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국민성, 일본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거기에서 갈렸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 집단주의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어떤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시그널을 주기 전에는 국민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올림픽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다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죠. 올림픽 연기하겠다고 하자마자. 그렇죠.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올림픽을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예. 시그널을 주지 않았고 예. 중앙정부가 그걸 질질질 끌었다는 얘기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방정부들은 위험하다 뭘 해야 된다. 드라이브스루 먼저 지방정부부터 반영하거든요. 이런 걸 진행시켰었는데 그러지 않고 질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위에서 이제 시그널을 주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지금의 어떤 시간을 놓치면서 갑자기 확 퍼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그렇게 무시하고 그 검사를 안 하고 이걸 인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방 정부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일본의 또 알만한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의료 종사자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언론은 왜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 언론이란 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폐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의견도 제기가 되는데 이거는 좀 일본 정권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2012년에 들어서서 이제 3번의 연임을 하고 아베 1강이란 체제, 선거를 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이런 체제로 구축되다 보니까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베 총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그런 걸 다 차단을 하고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뭐 가정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그 판단에 대한 실기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베 그 정부의 아베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또 뭐 개헌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특파원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베 우리 이제 보도에서 아베의 위기, 예. 아베의 추락, 아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정권이 위험해 바뀔 것 같아. 이 기사를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러 번 썼는데 네. 그 이후로 선거를 치르면 국민들은 다시 아베를 선택합니다. 네. 뭔가 일이 있어서 뭐 비리도 있고 추문도 있고 다시 아베를 선택하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위기다 그런 기사 많이 봤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 정치의 구조가 일본 국민들이 이 정치가 55년 이후로 자민당이 생긴 이후로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해온 이 정권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는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아직은 좀 덜 된 것 아닌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아직 크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8166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꽝인가 봐요. 머리만 감추면 남도 안 보이는 줄 아는가 본데 이번에 아베 정부의 그 판단은 꽝 같았어요. 동의합니다. 책 내용이 이렇게 제가 그 목차를 쭉 훑어봤는데 굉장히 조금 관심이 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일본 여기자들의 수모, 배제다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얘기, 뭐 일본과 관련된 칼을 그 책은 많습니다. 국화 칼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서도 일본에 대한 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지금까지 나왔던 책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좀 담긴 것 같아요. 어디에다 강조를 좀 두셨어요? 일단 그 이제 제가 정의한 일본 사회의 성격은 자기 속박 사회거든요. 자기를 속박한다. 네. 본인이 나서려지 않고 자기를 딱 묶어놓은 다음에 일본 교수 중에 그 젊은이들을 반경 1m 세대라고 표현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자기 제자들 교토대 교수인데, 그러니까 요만큼 묶어놓고 고사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속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속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고,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서 란도셀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란도셀 이제 초등학생들이 매는 가방입니다. 가방이요. 예, 비싼 가방. 그렇죠.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20세기 초에 왕세자한테 선물한 가방이에요. 그 디자인 그대로. 이게 일본 군의 배낭을 본떠서 만든 가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비싸요. 10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6년 동안 쓴다지만 비싸면 가게에 부담되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거 무거워요. 네, 무겁고. 네, 놓고 그러면 한 불편하고. 20kg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린이 건강에 안 좋아, 비싸서 위화감 조성해 이러면 바꾸자는 얘기 나오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했죠. 네,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이걸 취재해보고 싶어갖고 어디 이거 반대 운동하는 데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란도셀이 무거우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을 학교에 놔두고 다니게 하자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란도셀 폐지합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100만 원짜리 가방을 다 사줘요? 다 메고 있어요. 그거 안 매면 네. 이지매 당하고 왕따 당하거든요. 매도 싼 가죽, 돼지 가죽으로 만든 거 메고 가면 놀림 당합니다. 그렇게 동조 압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일본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책의 현상에 현재 지금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런 이 자기 속박사에서 시작한 부분들이 어디서 시작해서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점으로 일본 사회의 아픈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조금 겉과 속이 다. 저는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일본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네네. 스시 드셨어요? 먹어봤습니다. 스시도 먹고 먹죠. 생선회도 먹고 그랬습니다. 네, 네.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두 가지. 후쿠시마 현지에 가서도 그 시민단체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반은 알아도 어쩔 수 없잖아 네. 라고 생각하고, 반은 이제 뭐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이게 체념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려는, 이제는 그냥 이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영채 교수님하고 도쿄대 명예 교수님을 한 분 만났는데, 나는 뭐 인생 거의 끝났으니까 스시 마음껏 먹고 가겠다. 그런데 젊은 사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거기 가서 그럼 그냥 다른 불편함은 없이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스시 먹었다고요? 네, 스시. 네, 스시 먹었죠.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환경단체, 언론의 반발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후쿠시마만 한 5차례 뭐 언론 기자 중에 제일 많이 간 사람이라고 자부를 5번이나 갔어요? 네, 갔었는데. 가까이 오시면 안 되는데요. 네, 뭐 2011년도에도 가고 여러 번 갔었는데 네. 현지 주민들 굉장히 반대 많습니다. 반대 많고 어민들 그 이제 품평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정부의 원자력위원회 이런 데 특징을 보면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기준치 낮춰서 방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럼 방법이 없다고 하면 다 따라가나요? 제기가 되는데 일부 네,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는데 네. 이게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자민당의 민주적 체제를 갖춘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현수님이 일본 투표는 지지자 이름을 직접 수기로 기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70년 내려온 전통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 코로나19 전국에서 제가 궁금한 게 딱 두 가지 있는데요. 두 개 있는데 그거 네. 손정희 그 회장이 처음에 코로나19가 그 창궐 하려고 하자 검사 장비 100만 키트를 내가 무상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받고 취소했어요. 네. 뭐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그건 일본인들의 어떤 정서가 지금 작동한 겁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조금 전제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기부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저희는 뭐가 일어나면 막 성금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뭘 보내면 좋을까요? 그런데 일본 정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그냥 정부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네,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손 회장이 왜 뭔데? 이제 약간 이런 식의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제일교포라는 부분, 제일동포라는 부분도 좀 깔려서 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공포를 조장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이걸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주말에 영상 반려견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는 영상 물론 집에서 지내라 이런 그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한국인의 정서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오래된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는 말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총리 주변에서 아베 총리에게 현실적으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무서워하는 것도 없습니까? 네, 이 아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감각이 사실상 좀 떨어진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예. 저런 게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는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는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 배제 사회부터 자멸 사회까지 이렇게 일본 사회를 캐터고리 이렇게 나눴는데 일본이 지금 쇠락하는 게 보입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이게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본 내각부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국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류의 대답이 한 8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네. 일본은 60%밖에 안 돼요. 일단은 본인들조차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회가 일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금 현재 상황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가능성이 많은 사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나라가 아니라 아픈 나라였다. KBS 이승철 기자의 책인데 제가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이승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989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밝은 것 같습니다. 다슬량 같은 학생들이 있어서 응원합니다. PS 너는 학생이니 본분인 공부만 해라. 능력이 부족하니 실력을 키우기 전에는 인내하고 노력해야 된다. 신문사설로 3회에 걸쳐 온 국민에게 말한 일제강점기 인물이 바로 매국노 이완용인데 현직 선생님들조차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소름이 돋네요. 그래도 다슬량이 다 뛰어넘고 잘 생각하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오수미 씨.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급증할 시간대라 사고나 돌발 상황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자분기점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서안산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 다시 밀리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도 동수원에서 광교터널을 지나 북수원까지 서행이고 또 월곶에서 서창 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총정체 18km 구간인데요. 특히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지나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요.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밀리고 목감 진출로와 금천에서도 각각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도 평소와 달리 광명역에서 목감까지 정체가 살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동탄에서 수원, 판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하굣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을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원래 30시간 남았어요. 30시간이요? 네. 어이구, 네, 그렇게 확 다가오네. 원래 여론조사로 여론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어서 여론만 읽겠습니다. 여론만. 집중적으로 정치 토크만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6.7%를 기록했죠. 대표님, 이거 네. 여야 어디에 유리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 예전에는 네.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하다, 네. 여당이 유리하다, 어디에 불리하다,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 투표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없어요.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 몇 번을. 근데 이제 유권자들한테 사전 투표하실 겁니까, 본 투표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보면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많은 층이 예. 그 진보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개 이제 본투표 때는 60% 중반대, 사전투표 때는 30% 중반대의 의향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들, 주로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은 오히려 이제 본투표 때 한 80% 가까이, 사전투표 때는 한 20% 미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사전투표는 진보층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이 몰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본투표 때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유불리는 특별히 없는데, 다만 이제 사전투표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본투표에 그 투표를 올리는 효과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많이 올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다고 생각하는 보수층들도 열심히 독려할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크죠. 그러면 이제 본투표가 높아지면 60% 내외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진보층한테 불리하진 않죠. 왜냐하면 과거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 60대 이상의 이제 노년층들이 투표율이 대체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실제로 연령별 투표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판별 분석을 할 때 항상 보수층들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젊은층도 투표 그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상대적으로 상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보층한테는 불리하지 않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습니다. 반은 맞아요. 네, 절반은 맞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절반 맞고 절반 틀리면 그러면 이거 그런 말 하나만 아닌가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우리 박 대표님,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말을 신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말 잘못하면.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전투표가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높았다고 보세요? 이번에는 그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네. 생각, 그런 네. 게 좀 많이 그 국민들한테 뭐 자각하게 됐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 개념 있는 행동이라는 게 한 10여 년부터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증샷 기억나시죠? 네. 투표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나 투표했다, 이런 거는 이제 자랑스럽게 SNS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풍토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그 사전 투표 자체가 굉장히 좀 편리하구나, 학습 효과가 좀 많이 생겼죠. 편하죠. 편하죠. 전국 어디서. 네,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 주소 안 옮겼던 사람들, 네. 대학생들 지방이라도 편하게 서울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희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통령 그 위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직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 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외국 사례하고 바로바로 비교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본투표가 굉장히 밀릴 것이다. 그러면 사전투표는 좀 한가롭게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죠. 한계만 보임님이 지적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산할 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니까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줄 서서 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투표하셨어요? 네, 저 했습니다. 네. 했는데 네. 제가 한 20분 운동 삼아 걸어서 갔거든요. 네. 갔더니 체온 측정하는데 체온이 측정이 안 돼.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아침 네. 일찍 왔는데 걸어서 오면 체온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좀 10분 이따가. 기다렸습니다. 10분. 아, 그렇습니다. 예. 박시영 대표님 또 몸집이 비대해가지고. 네, 아마 그 원인도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범식님, 노년층이 아니고 장년층입니다. 그렇죠.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장년층입니다. 예.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들은 네.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종로가 이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종로구 사전 투표율이 34.56%가 기록됐는데 네.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평균이 뭐 한 27 정도 됐었고요. 사전 투표 아까 전국 평균 26.7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엄청나네요. 특히 과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전국 투표 벌어지면 늘 서울 자체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렇죠. 50%를 겨우 넘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서울, 경기 이런 데 제일 낮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서울이 경기보다 높더라고요. 지금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치인들, 그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의 성향을 네. 그 투표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그 욕구가 커졌다. 있죠. 커졌죠. 그리고 격전지는 아무래도 여론조사도 많이 돌기도 하고요. 그다음 언론에 많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격전지가 전체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제 동작을 이수진, 나경원, 광진을, 고민정, 오세훈 이런 지역들도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좀 높은 것으로 서울 평균에 비하면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요. 그 중구, 강화, 옹진, 조택상 민주당 후보하고 배준영 통합당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인천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양천구, 그다음에 서초, 송파, 경기 과천, 양평,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 이런 데가 전체 사전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충남의 공주부여 청양 여기에서 정진석, 박수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죠. 이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충북 쪽으로 넘어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가 출마한 보은옥천 영동 괴산 거기는 이제 통합당 후보로는 박덕흠 재선 후보가 나오셨죠. 그래서 이 지역도 굉장히 높게 조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령 서천도 나소열 전 서천 군수임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대표적인 친박 인사 김태흠 의원이죠. 통합당 후보인데 이 지역도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7294님 사전투표 높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예, 양당한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양당이 아니죠. 모든 정치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3699님 정치 환멸 가지게 했었던 금배지들의 박 터지는 증오게임의 유권자는 성질 낫도다. 그래서 사전투표 역대 최고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 부분도 뭐 맞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응징 그런 것도 담겨 있고요. 문님 어르신들은 비례를 잘 몰라서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네네. 비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네, 분이 그래서 있어요. 이번에 각 당이 당혹해한 것이 1, 2번의 숫자가 비례해서 1, 2번 정당에 기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빈칸이 있었으면 차라리 이해가 빠를 텐데 그냥 1, 2번이었고 3번 민생당부터 시작하니까 민생당의 어부지리를 많이 얻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계속 너무 많이 써 있으니까 당이 네. 너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찍고 뭐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정당 쪽에서는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열린민주당도 있지만. 네.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기호가 5번이에요. 네. 기호가 5번인데 이게 칸수로 보면 세 번째 칸에 있거든요. 네, 세 번째인가요? 근데 다섯 번째 칸에 누가 어디 있는 정당인지 아십니까? 우리공화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공화당도
공화당도 좀 덕 좀 봤을 것 같고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인데 두 번째 칸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칸에 어디가 있냐면 정의당이 있습니다. 네. 그 정의당도 덕 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거의 다 맞췄는데 그래도 실수하시는 일부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윤카카님, 나도 1, 2번 없다고 묻는 분 봤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블루 927님, 젊은 사람도 비례는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총선 막판 변수, 막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만한 것은 아무래도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면 이성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이 막판 부동층 표심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부동층이 얼마나 있느냐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선거 이후에 사후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네. 표심 언제 결정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거일 당일날 결정했다는 분들이 대개 유권자 5%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일부터 D-1일부터 3일까지가 한 15%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투표 끝났으니까 한 10% 정도는 순수 부동층이 있는 거고요. 사전투표 전에도 D-1일부터 3일까지 그때 이제 차명진 그 후보의 막말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끼쳤을 거다. 특히 경합지, 수도권 경합지나 영남권 경합지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사실 차명진 후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행위가 벌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유권자들은. 네. 정당이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미온적으로 처리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고상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차명진 후보는 버티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미래통합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차명진 후보를 제명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네, 당원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죠. 네. 네, 비난하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스팔트 우파의 문제를 네. 어떻게 보수당이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통합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굉장히 숙제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상태, 미봉 상태에서 사실은 끌고 왔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심각성이 다시 한번 좀 드러난 거죠. 조나단 엘림입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이 살짝 번졌는데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장봉규님, 개표 방송을 할 때 방송사별로 예상 의석수를 발표하는데 사전 투표자에 대한 조사를 못했는데 네. 그게 정확히 반영될까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사전 투표를 한 분들은 그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송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관위로부터 사전 투표했던 분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투표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투표 때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실제 본 투표 하신 분들의 성향이 나오죠. 뭐 민주당을 찍었다, 통합당을 찍었다, 정의당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투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사전 투표 때 성별, 연령별, 지역별 투표율을 토대로 그거를 그냥 적용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들어맞으려면 사전 투표했던 사람들하고 본 투표했던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 하면 그때 30대 남자는 사전 투표했던 분들하고 본 투표했던 분들하고 거의 일치가 돼야 그게 들어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양 당의 지지 강도가 강한 열성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고 본 투표는 상대적으로 열성 지지자 아닌 분들이 했는데 약간 동일 연령층에서 성향이 약간 다르다. 정치 성향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약간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 네. 자체가.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 출구조사를 담당하는 방송사,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할 때 하고 투표 상자를 이제 꺼냈을 때 개표할 때 하고 보면 여론조사하고 개표 결과가 틀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여론조사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아이고 저 뭐 그동안 변수가 있었다. 어떤 게 특별하게 더 세게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출구조사하고 여러분들 그냥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다르죠. 분리해야죠.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는 D-6일
선거일 6일 전에는 여론조사 못하게 돼 있거든. 깜깜이 선거 기간이거든. 네. 그 사이 지금 예를 들면 차명진 뭐 네. 이런 게 벌어졌다면 맞출 수가 없죠. 그 전 여론조사는 틀릴 수밖에 없는 근데 겁니다. 출구조사는 출구조사는 이제 당일 조사하니까 거의 좀 거의 맞습니다. 거의 사실은. 맞죠. 맞는데 이제 경합 지역 네. 한 거기에서 1, 2% 경합 지역에서는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다음번엔 여론조사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출구조사 가장 잘 맞힌 여론조사 기관. 아니 틀린 아니, 그게 많이 말이 안 틀린 되는 여론조사 게 왜 말이 안 돼요? 방송 3사가 네. 여론조사 기관 세 곳을 선정해서 같이 해요. 네. 섞어서. 그러니까 동일한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다만 네. 각 사가 이제 보정을 해줄 때 각 예. 사의 기법들에 맞게 이제 판정을 할 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결과물은 공통 같이 씁니다. 같이 조사하고. 아니 그 정하기 싫으면 제가 조사에다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아끼려고 네. 방송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습니다. 네. 민경애님, 투표용지 3번부터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 이번에 좀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앙선관위에서 보낸 그 선거 공보물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188님 요즘 국민들은 막말 몇 마디로 표심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문제가 자기가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인물도 그런 좀- 분들도 있고 네.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윈지 컨설팅 대표 박시영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덤 르바인의 Go Now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962님, 쭌디님, 네. 주디님 라디오 들으면서 정치인을 꿈꾸는 19세 고등학생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번 사전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힘든 고3 생활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의무를 다한 것 같아 행복합니다. 뭐 훌륭하네요. 요 고3들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힘을 받고 우리 미래가 이렇게 밝구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오늘 퀴즈는 비데이 희망 청취율이었는데요. 퀴즈 정답 보내주신 많은 분들 특별히 오늘 더 많이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